진성그룹의 연례자선 파티는 재계의 정상이자 사교계의 중심이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서 쏟아지는 빛은 대리석 바닥을 비추며 눈부신 은하수를 만들었고, 클래식 선율은 값비싼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부드럽게 어우러졌다. 이 화려함의 중심에는 진성그룹의 총수 강지훈이 서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턱시도를 입은 그는 감정 없는 조각상처럼 보였다. 그의 얼굴에는 예리한 지성과 냉정한 카리스마가 공존했지만 그 누구도 그의 짙은 눈동자 속에 숨겨진 깊은 공허함을 읽어내지는 못했다. 사람들은 그에게 다가와 존경과 아첨이 뒤섞인 인사를 건넸다. 강지훈은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짧은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의 시선은 파티장의 한 구석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곳에는 그의 세상의 중심이자 그의 가슴을 짓누르는 아픔의 근원인 딸 강세아가 있었다. 작은 흰색 드레스를 입은 아이는 살아있는 인형처럼 아름다웠지만 그 큰 눈에는 아이답지 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아이는 5년 전 그 끔찍한 사고 이후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침묵은 세아를 세상과 단절시켰고 지훈에게는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의 낙인이 되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딸의 목소리 하나를 되찾지 못했다. 국내 최고의 의사들도 세계적인 심리치료사들도 세아에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다. 매일 밤 지훈은 텅 빈 저택에서 딸의 침묵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울림을 견뎌야 했다. 오늘의 이 파티 역시 그에게는 의미 없는 의무일 뿐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다. 그의 시선이 다시 세아에게 향했을 때 아이는 유모의 손을 놓고 정원 쪽으로 향하는 유리문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그 순간 지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며 딸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려 했다. 하지만 그의 발이 움직이기도 전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정원에서 갓 들어온 듯한 한 임시직 여직원이 세아의 앞을 지나치고 있었다. 그녀는 다른 직원들처럼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쟁반을 든 채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특별할 것 없는 그저 그런 모습이었지만 세아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서서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아이의 손에 들려있던 곰 인형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파티장의 소음이 순간적으로 멀어지는 것 같았다. 지훈은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세아의 작은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지난 5년간 굳게 닫혀 있던 그 입술이 기적을 바라는 그의 간절한 기도에도 꿈쩍 않던 그 입술이 움직이고 있었다. 여직원은 어린아이의 강렬한 시선에 당황한 듯 멈칫했다. 그녀는 자신이 무언가 잘못이라도 한 것인지 몰라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숙였다. 바로 그때 세상의 모든 소리를 잠재우는 작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너무나도 작았지만 지훈의 귀에는 천둥처럼 크게 울렸다. 엠마. 그것은 단순한 단어가 아니었다. 5년의 침묵을 깨고 나온 영혼의 절규였다. 세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외쳤다. 이번에는 훨씬 더 선명했다. 엄마. 아이는 비틀거리며 달려가 낯선 여직원의 다리를 와락 껴안았다. 여직원은 너무 놀라 손에 들고 있던 쟁반을 떨어뜨렸고 요란한 소리를 내며 유리잔들이 산산조각 났다. 파티장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로 쏠렸다. 음악이 멎고 사람들의 웅성거림도 사라졌다. 오직 세아의 울음 섞인 외침만이 텅 빈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엄마, 엄마. 강지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심장이 멎는 것 같기도, 혹은 미친 듯이 날뛰는 것 같기도 했다. 그의 딸이, 말을 하지 못하던 그의 딸이 말을 했다. 하지만 그 아이가 뱉어낸 첫 단어는 현실을 부정하는 비수와도 같았다. 죽은 아내를. 5년 전 실험실 폭발 사고로 잿더미가 되어버린 아내를 부르고 있었다. 그는 정신을 차리고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그의 몸은 이성적인 사고를 앞질렀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가 사람들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낸 세아와 겁에 질린 여직원에게로 향했다. 그는 먼저 경호팀장에게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지금 당장 이곳을 봉쇄해. 아무도 내보내지 마. 모든 휴대폰을 수거하고 모든 촬영 기록을 삭제해. 오늘 밤 이 파쇼티는 끝났어. 그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권위가 실려 있었다. 경호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하자 파티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다. 지우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 낯선 여직원의 다리를 붙잡고 우는 세아에게 몸을 숙였다. 세아야. 아빠다. 하지만 아이는 아빠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듯 여전히 그녀에게 매달려 있었다. 지우는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떼어내려 했다. 그러자 세아가 더 크게 울음을 터뜨리며 저항했다. 그의 시선은 처음으로 여직원의 얼굴에 정면으로 마주쳤다. 평범한 인상이었지만 겁에 질려 하얗게 질린 얼굴, 혼란으로 가득 찬 갈색 눈동자는 어딘가 익숙한 느낌을 주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생각할 때가 아니었다. 그는 딸을 품에 안아 들었다. 세아는 아빠의 품에서도 발버둥치며 여직원을 향해 손을 뻗었다. 엄마 가지마. 지우는 고개를 돌려 얼어붙은 채 서 있는 여자에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당신, 나와 함께 가야겠어. 그는 더 이상의 질문이나 저항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는 울부짖는 딸을 안고 저택의 비밀 통로로 향했다. 경호팀장이 그의 뒤를 따랐고 2명의 경호원이 겁에 질린 여직원의 양팔을 붙잡고 뒤따랐다. 화려했던 파티장은 순식간에 의문과 혼란, 그리고 침묵만이 남은 사건의 현장이 되었다. 강지훈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5년 만에 터져나온 딸의 목소리가 주는 기쁨, 그리고 그 목소리가 부른 이름이 주는 절망,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저 낯선 여자. 그녀는 누구인가 단순한 우연인가? 아니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음모의 시작인가? 진실이 무엇이든 그는 반드시 밝혀내야만 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강지훈의 개인 별장은 서울 외곽의 깊은 숲속에 자리한 현대적인 요새였다. 높은 담과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외부 세계로부터 완벽하게 차단된 그만의 왕국이었다. 파티의 혼란을 뒤로하고 도착한 별장의 내부는 극도로 미니멀하고 차가운 질서가 지배하고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어두운 숲이 보였고 실내에는 최소한의 가구만이 정밀하게 배치되어 있었다. 이곳의 고요함은 사람을 위로하는 종류의 것이 아니라 모든 감정을 흡수해버리는 듯한 압도적인 침묵이었다. 그 침묵의 중심에 세 사람이 있었다. 강지훈은 거실 중앙의 검은 가죽 소파에 앉아 맞은편의 여자를 응시했다. 그의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사냥감을 앞에 둔 맹수처럼 날카로웠다. 여자는 박민아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녀는 낡은 소파 끝에 위태롭게 걸터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어깨는 공포로 인해 뻣뻣하게 굳어 있었고 두 손은 무릎 위에서 어쩔 줄 모르고 얽혀 있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의 긴장을 비웃기라도 하듯 강세아는 미나의 옆에 바싹 붙어 앉아
그녀의 옷자락을 작은 손으로 꼭 쥐고 있었다. 아이는 더 이상 울지 않았지만 아빠를 향한 시선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지우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신문을 시작했다. 이름이 뭐지? 여자가 움찔하며 대답했다. 박민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떨리고 있었다. 나이는 29입니다. 누가 보냈나? 이 질문에 여자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네, 저는 인력 파견 업체에서. 지우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업체 이름은 그는 여자의 모든 반응, 눈동자의 미세한 떨림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으려 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협상가들을 굴복시켜 온 사람이었다. 그의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하지만 여자는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겁에 질려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몇 달 전부터 기억이 드문드문 끊기기 시작했고, 의사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해리성 기억상실일 수 있다고 했다. 가진 것이 없어 닥치는 대로 임시직을 전전했고, 오늘 파티에 온 것도 그저 일당을 벌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평범하고 초라해서 오히려 설득력이 없었다. 강지훈의 머릿속에서는 수십 가지의 시나리오가 그려졌다. 그녀는 완벽하게 훈련된 스파이일 수도, 혹은 그의 적이 심어놓은 교활한 함정일 수도 있었다. 그의 이성은 그녀를 믿지 말라고 경고했다. 5년 전, 그의 아내 윤서연은 진성그룹의 차세대 에너지 기술의 핵심 연구원이었다. 그녀의 죽음으로 프로젝트는 무기한 중단되었고, 그 기술을 노리던 경쟁사들이 많았다. 이 여자가 그들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가슴 한편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만약에, 아주 만약에 기적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만약 그녀가 정말로 기억을 잃은 서연이라면 그는 혼란스러운 상념을 떨쳐내려 애쓰며 다시 여자를 몰아붙였다. 내 딸에게 왜 접근했지, 무슨 목적으로, 그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옆에 있던 세아가 움찔하며 미나의 팔을 더욱 세게 껴안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훈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있던 미나는 자신을 향한 위협보다 제 옆에 작은 아이의 두려움에 먼저 반응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세아를 감싸 안았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였다. 괜찮아, 아가. 괜찮아. 그 행동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망설임이 없어서 마치 수없이 반복해온 익숙한 동작처럼 보였다. 지우는 말을 잃었다. 저 손길, 저 목소리, 아이를 달래는 저 모습은 5년 전 기억 속에 박제되어 버린 서연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세아는 미나의 품에서 점차 안정을 되찾았다. 아이는 고개를 들어 미나를 올려다보았다. 그 작은 얼굴에 떠오른 것은 완전한 신뢰와 의존이었다. 5년 동안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친아버지인 자신에게조차 보여주지 않았던 표정이었다. 지우는 가슴을 무언가가 강타하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 이성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유대감이 저 두 사람 사이에 흐르고 있었다. 저것마저 연기라면 이 여자는 사람이 아니라 악마일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신문을 이어갈 수 없음을 깨달았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오히려 세아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뿐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다. 몇 걸음 떼지 않고 그는 뒤를 돌아보았다. 거실 소파에는 여전히 두 사람이 꼭 붙어 앉아 있었다.
미나는 이제 더 이상 지훈을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오직 품 안의 아이에게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자장가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멜로디는 생소했지만 그 음색은 이상할 정도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세아는 그 자장가를 들으며 스르르 눈을 감았다. 그 평화로운 광경은 이 차가운 별장의 분위기와는 너무나도 이질적이었다. 서재에 들어선 지훈은 곧바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 냉정을 되찾아 있었다. 김 비서, 지금부터 내 지시를 정확히 이행하게. 우선 박미나라는 여자의 신원을 다시 확인해. 파견 업체부터 시작해서 그녀의 과거를 샅샅이 뒤져. 병원 기록, 금융거래, 통화 내역, 먼지 하나까지도 놓치지 마. 그리고 별장의 보안 등급을 최고 수준으로 올려. 내가 허락하기 전까지는 개미 한 마리도 드나들 수 없어. 그는 전화를 끊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 여자를 내보낼 수는 없다. 그녀는 진실을 밝혀줄 유일한 열쇠이자 동시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었다. 그는 결정을 내렸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박미나는 이 요새에 머물게 될 것이다. 그의 감시 아래, 그의 통제 아래에서 그는 거실로 돌아왔다. 세아는 미나의 어깨에 기댄 채 깊이 잠들어 있었다. 지훈은 집사에게 조용히 손짓했다. 손님 방을 준비해. 아이가 깰 때까지는 저대로 두게. 집사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물러갔다. 이제 이 거대한 별장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이전의 공허한 침묵과는 달랐다.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 수면 아래에서 거대한 소용돌이가 꿈틀거리는 듯한 위험하고도 희망적인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지훈은 잠든 딸과 낯선 여자를 바라보며 긴 밤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별장에서의 시간은 외부 세계와는 다른 속도로 흘러갔다. 강지훈은 회사의 긴급한 현안들을 원격으로 처리하면서 동시에 박미나라는 여자의 과거를 파헤치는 비밀 작전을 지휘했다. 그의 가장 신뢰하는 신복인 김 비서실장은 지훈의 명령에 따라 조용하고 신속하게 움직였다. 그는 먼저 박미나가 소속되었다는 인력 파견 업체를 조사했다. 업체는 실존했지만 규모가 작고 허술했다. 그들이 제시한 박미나의 이력서는 몇 달 전에 작성된 것이 전부였고 이전 경력이나 추천인 정보는 모두 공란이었다. 김 비서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이력서에 적힌 주민등록번호를 추적하자 그것이 5년 전 사망한 노인의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완벽한 유령 신분이었다. 그녀가 거주했다는 작은 월세방을 찾아갔지만 이웃들은 그녀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그저 몇 달 전 갑자기 나타나 조용히 살다가 사라진 여자일 뿐이었다. 은행 계좌는 최근에 개설되었고 거래 내역은 최소한의 생활비를 인출한 것이 전부였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녀의 과거를 지우고 박미나라는 텅 빈 껍데기를 만들어낸 것이 분명했다. 김 비서는 보안 회선을 통해 지훈에게 중간 보고를 올렸다. 회장님, 모든 것이 조작되었습니다. 배후에 상당한 정보력과 자금력을 가진 조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훈은 예상했다는 듯 담담하게 답했다. 계속 조사해 출입국 기록, 병원 진료 기록, 국내의 모든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봐. 사소한 단서 하나라도 놓치지 마. 전화를 끄는 지훈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다. 이것은 단순한 사기극이 아니었다. 그의 가족을 정조준한 치밀하게 계획된 음모였다.
그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갔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은 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세차게 흔들리고 있었다. 박미나는 사실상 별장에 감금된 상태였다. 고용인들은 그녀를 정중하게 대했지만 그들의 눈에는 항상 감시의 빛이 서려 있었다. 그녀가 유일하게 마음을 기댈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세아뿐이었다. 아이는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라다녔다. 미나가 정원을 걸으면 아이도 뒤를 따랐고 그녀가 소파에 앉아 책을 읽으면 아이는 그 옆에 조용히 앉아 인형놀이를 했다. 그 기묘한 동거 속에서 지훈의 경계심을 허무는 작은 균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지훈은 서재에서 복잡한 서류와 씨름하고 있었다. 극심한 피로감에 관자놀이를 누르던 그의 앞에 조심스럽게 찻잔이 놓였다. 박미나였다. 그녀는 지훈의 날카로운 시선에 움찔했지만 이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피곤해 보여서요. 지훈은 무시하려 했지만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은은한 허브향이 그의 코끝을 스쳤다. 그것은 라벤더와 캐모마일, 그리고 그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절묘하게 배합된 오직 아내 서연만이 만들 수 있었던 향이었다. 그는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혀끝을 감싸는 맛과 온도는 기억 속 그것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다. 이 차는 어떻게... 미나는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았어요. 그녀의 대답에는 거짓이 없었다. 그녀 자신도 설명할 수 없는 몸에 밴 기억 같은 것이었다. 지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찻잔을 든 채 눈앞의 여자가 만들어내는 혼란 속으로 깊이 빠져들었다. 그녀는 누구인가? 그의 가장 깊은 상처와 가장 소중한 기억을 동시에 건드리는 이 여자의 정체는 대체 무엇인가? 며칠 뒤, 맑게 갠 오후였다. 미나는 정원에서 세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아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표정은 눈에 띄게 밝아져 있었다. 미나는 햇살 아래에서 무심코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널리 알려진 동요가 아니었다. 단순하고 소박하지만 어딘가 애틋한, 처음 들어보는 멜로디였다. 지훈은 2층 서재 창가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멜로디가 귀에 닿는 순간 그의 심장은 얼어붙는 듯했다. 그것은 서연이 세아를 임신했을 때 직접 만들었던 자장가였다. 세상에 오직 세 사람만이 아는 노래, 그때였다. 노래를 듣고 있던 세아가 미나를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리고 아이의 입에서 5년 만에 처음으로 기쁨이 담긴 소리가 새어나왔다. 의미 있는 단어는 아니었지만 그것은 분명 행복의 표현이었다. 지훈은 창틀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의 철옹성 같던 이성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저 여자는 윤서연의 습관을, 윤서연의 기억을, 윤서연의 노래를 가지고 있었다. 이것을 어떻게 음모라고만 치부할 수 있단 말인가. 결정적인 사건은 그 주말에 일어났다. 주방장이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세아가 완강히 거부했다. 아이는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모두가 난감해하고 있을 때 미나가 조심스럽게 나섰다. 그녀는 주방으로 들어가 잠시 후 계란말이가 담긴 작은 접시를 들고 나왔다. 평범한 계란말이였지만 하나하나가 작은 별 모양으로 잘려 있었다. 그것은 입이 짧았던 어린 세아에게 밥을 먹이기 위해 서연이 고안해낸 방법이었다. 세아는 별 모양 계란말이를 보자마자 망설임 없이 포크를 들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지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미인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빛은 전에 없던 간절함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당신 대체 누구지? 미나는 그의 기세에 놀라 뒷걸음질 쳤다. 그녀는 울먹이며 대답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정말이에요. 그녀가 방으로 도망치듯 들어가려 할 때였다. 뒤에 남아있던 세아가 겁을 먹고 다급하게 외쳤다. 있어 짧고 불분명한 발음이었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다. 가지 말라는, 곁에 있어 달라는 애원이었다. 지훈과 미나는 동시에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아이의 두 번째 단어는 낯선 두 사람을 운명이라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더욱 단단히 올가매고 있었다. 진성그룹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부회장실은 강지훈의 집무실과는 정반대의 취향을 보여주고 있었다. 고풍스러운 마호가니 책상과 유럽에서 직접 공수한 고가의 미술품들은 주인의 과시적인 성격을 드러냈다. 이곳의 주인, 최민환 부회장은 강지훈의 사촌형이었다. 그는 항상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고 세련된 매너를 갖추고 있었지만 그가 내뿜는 위압감은 지훈의 것과는 다른 종류의 위험함을 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야망을 부드러운 벨벳 장갑 속에 감추고 있는 교활한 포식자였다. 그날 오후 최민환은 최고급 가죽 의자에 몸을 묻은 채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의 앞에 선 그림자 같은 남자는 며칠 전 강지훈의 저택에서 열렸던 자선 파티의 소동에 대해 소상히 설명했다. 강세아 양이 갑자기 말을 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임시직 여직원을 붙잡고 엄마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최민환은 흥미롭다는 듯 와인 잔을 기울였다. 오, 그 번거리 인형이 말을 했단 말인가 흥미로운 일이군. 그래서 그 여자는 남자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그게 목격자들의 말에 의하면 5년 전 사고로 죽은 윤서연 여사와 놀랍도록 닮았다고 합니다. 찰랑 최민환의 손에서 와인잔이 미끄러질 뻔했다. 붉은 와인이 잔 안에서 세차게 요동쳤다. 그의 얼굴에서 늘 떠나지 않던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차가운 분노와 믿을 수 없다는 충격이었다. 윤서연. 그 이름은 그의 완벽한 계획의 유일한 오점이자 지난 5년간 그를 괴롭혀온 악몽의 편린이었다. 그녀는 죽었어야 했다. 아니, 그는 그녀가 죽었다고 확신했다. 그 지옥 같은 화염 속에서 살아남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 여자와 강지훈은 어디로 갔나? 그의 목소리는 와인보다 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파티 직후에 모든 흔적을 감추고 사라졌습니다. 강 회장 소유의 비밀 별장 중 한 곳으로 간 것으로 추정됩니다만 정확한 위치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최민환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정형을 내려다보았다. 작은 장난감처럼 보이는 건물들과 자동차들을 보며 그는 자신의 분노를 억지로 억눌렀다. 강지훈, 그 멍청한 놈, 항상 한 발 앞서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 감정의 발목을 잡히는 어리석은 놈. 그는 돌아보며 명령했다.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그 여자의 얼굴을 확인해. 그리고 그들이 있는 곳을 알아내. 하지만 섣불리 움직이지 마. 강지훈에 덧칠 수도 있으니. 그는 이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만약 저 여자가 정말 윤서연이라면 그것은 자신의 목에 칼을 겨누는 것과 같았다. 그는 선제 공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강지훈이 그 여자에게 정신이 팔려있는 지금이 바로 기회였다. 그는 개인적인 문제에 발목 잡힌 강지훈의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동시에 회사를 뒤흔들어 놓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며칠 후
대한민국 경제계가 발칵 뒤집혔다. 한 유력 언론사가 진성그룹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바이오 신약 프로젝트의 임상시험 데이터 조작 의혹을 터뜨린 것이다. 기사는 익명의 내부 고발자의 말을 인용하여 진성바이오가 치명적인 부작용을 숨기고 임상 결과를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그 신약 프로젝트는 5년 전 윤서현이 이끌던 연구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기에 파장은 더욱 컸다. 진성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고 투자자들과 여론은 순식간에 싸늘하게 돌아섰다. 강지훈은 언론의 공격에 대응하고 이사회를 진정시키고 금융당국의 조사를 방어해야 하는 삼중고에 시달리게 되었다. 최민환의 계략이었다. 그는 강지훈의 시선을 돌리고 그의 손발을 묶어두기 위해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렀다. 이 혼란 속에서라면 유령처럼 나타난 그 여자를 조용히 처리할 시간과 기회를 벌 수 있을 터였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다. 그 시각 최민환의 수하들이 강지훈의 별장 주변을 정찰하고 있었다. 그들은 고성능 드론을 띄워 내부를 촬영하려 시도했다. 하지만 드론이 보안 경계선을 넘는 순간 강력한 전파 교란과 함께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 추락했다. 곧이어 수십 개의 레이저 감지기가 그들의 위치를 포착했고 숲속에 매복해 있던 지훈의 경호팀에게 순식간에 포위당했다. 그들은 아무런 정보도 얻지 못한 채 꼬리를 말고 도망쳐야 했다. 최민환은 작전 실패 보고를 받았지만 화를 내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입에는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역시 강지훈이야. 방어 하나는 철저하군. 그는 이 작은 실패에 연연하지 않았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으니까. 그는 다시 와인잔을 들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마치 그의 발 아래 놓인 보석들처럼 보였다. 괜찮아. 지훈아. 네가 네 성 안에서 공주님과 유령놀이를 하는 동안 나는 네 왕국을 통째로 삼켜줄 테니. 그는 와인을 한 모금에 털어 넣었다. 그의 눈에는 5년 전 그날의 화염보다 더 뜨겁고 잔혹한 야망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이번에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최민환이 진성그룹을 향해 교묘한 공격을 개시했을 때 강지훈은 그의 개인 요새 안에서 2개의 중요한 보고를 받고 있었다. 첫 번째는 별장의 보안팀장으로부터 온 것이었다. 그는 추락한 드론의 잔해를 분석한 결과 군용 등급에 준하는 정찰 장비였으며 배후를 추적할 수 없도록 모든 식별 정보가 지워져 있었다고 보고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접근이 아니라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적이 자신들을 노리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강지훈의 적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그의 영토를 시험하고 있었다. 두 번째 보고는 김 비서실장이 직접 들고 왔다. 그는 박미나라는 여자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담은 태블릿 PC를 지훈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화면에는 데이터 분석 그래프와 인물 관계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지만 결론은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되었다. 회장님, 박미나라는 인물은 실존하지 않습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의 신원은 완벽하게 조작된 허상입니다. 병원 기록, 금융 기록, 통신 기록, 그녀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어떤 디지털 발자국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녀의 존재를 창조했고 의도적으로 회장님의 파티에 투입시킨 것입니다. 강지훈은 2개의 보고를 번갈아 보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회사를 향한 공격, 별장에 대한 정찰 시도, 그리고 죽은 아내를 닮은 유령 같은 여자의 출현.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5년 전 그날
윤서연이 죽었던 그 실험실 폭발 사고가 있었다. 그는 그동안 그것을 비극적인 사고라고만 생각했다. 경찰도 그렇게 결론 내렸다. 하지만 이제 그는 깨달았다. 경찰의 조사는 무능했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진실을 외면했던 것이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 완벽하게 계획된 살인 미수 사건이었다. 그의 눈빛이 빙하처럼 차갑게 굳어졌다. 더 이상 공적인 기관이나 기존의 방식에 의존할 수 없었다. 이제는 그가 직접 움직여야 할 때였다.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암호화된 위성 전화를 꺼내 들었다. 이 전화는 오직 한 사람에게만 연결되었다.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오직 강지훈만을 위해 움직이는 그림자 부대의 수장에게 그는 짧고 간결하게 말했다. 알파, 코드 블랙을 발령한다. 전원 소집해. 전화기 너머에서 군더더기 없는 목소리가 답했다. 알겠습니다. 보스, 알파팀은 강지훈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만든 비밀 정보 조직이었다. 전직 국정원 요원, 군 특수부대 출신, 그리고 천재적인 해커들로 구성된 그들은 법과 제도의 경계를 넘나들며 오직 지훈의 명령만을 따랐다. 1시간 후, 지훈은 자신의 서재에 설치된 보안 화상 회의 시스템을 통해 알파팀의 핵심 멤버들과 마주했다. 화면 속의 그들은 평범해 보였지만 그들의 눈빛에서는 날카로운 전문성이 엿보였다. 지훈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임무를 하달했다. 지금부터 5년 전 진성바이오 연구소 폭발 사건을 재조사한다. 사고가 아닌 사건이라는 전제에 접근한다. 당시 수사 기록, 증거물, 관련자 모두를 원점에서 다시 훑어봐. 그는 화면을 넘겨 최민환 부회장의 사진을 띄웠다. 두 번째 타겟, 최민환 부회장이다. 그의 지난 5년간의 모든 것을 파헤쳐 자금 흐름, 사적인 접촉, 숨겨진 약점까지 먼지 한 톨도 놓치지 마라. 마지막으로 그는 박민아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 여자를 보호한다. 별장의 보안 등급을 최상위로 격상하고 외부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완벽하게 차단해 지시를 마친 지훈은 회의를 종료했다.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는 더 이상 수세에 몰린 방어자가 아니었다. 이제 그는 추격하는 사냥꾼이었다. 그의 시선이 서재 밖으로 향했다. 유리창 너머로 박민아가 세아와 함께 정원을 산책하는 모습이 보였다. 이전까지 그녀를 의심과 경계의 눈으로 보았다면 이제 그의 시선에는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음모의 가해자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날 저녁, 지훈은 거실에서 혼자 앉아있는 민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거대한 집 안에서 길을 잃은 아이처럼 불안해 보였다. 지훈은 평소의 냉정함과는 다른 조금은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했다. 필요한 건 없어. 미나는 그의 갑작스러운 태도에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지훈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을 이었다. 당신이 누구든 당신의 과거는 내가 찾아줄 테니 그때까지는 이곳이 당신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 될 거요. 그것은 안심시키기 위한 말이자 동시에 그의 통제권을 재확인하는 선언이었다. 그 시간 도시의 어두운 이면에서 지훈의 그림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 해커는 경찰 내부 서버에 낡은 방화벽을 뚫고 5년 전 사건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있었다. 또 다른 요원은 당시 화재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은퇴한 소방관에게 접근에 잊혀졌던 기억의 조각을 끄집어내고 있었다. 최민환의 비서가 퇴근 후 들른 비밀스러운 배는 새로운 손님이 그의 옆자리에 앉아 술잔을 기울였다. 거짓으로 겹겹이 쌓아 올린 거대한 성의 주춧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하나씩 뽑혀나가기 시작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강지훈의 그림자팀이 어둠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별장 내부의 시간은 기묘한 평온함 속에서 흘러갔다. 강지훈의 태도가 미세하게 변하자 박미나를 감시하던 고용인들의 경계심도 조금씩 누그러졌다. 미나는 여전히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매일매일 자신을 따르는 세아에게서 설명할 수 없는 안정감을 찾았다. 아이는 그녀의 존재 자체를 진리처럼 받아들였다. 세아의 닫혔던 입은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있어라는 단어뿐이었지만 곧 물 줘, 이거 봐 와 같은 두 단어로 된 문장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 서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훈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었다. 그 평온함은 그러나 폭풍 전의 고요함에 불과했다. 사건은 아주 사소한 계기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날 저녁 지훈은 서재에서 진성바이오 사태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최민환이 언론을 등에 업고 버리는 공세는 생각보다 거셌고 여론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그의 앞 대형 스크린에서는 경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마침 화면에는 이번 사태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는 최민환 부회장의 모습이 클로즈업 되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회사의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신뢰감 있는 목소리로 연설하고 있었다. 그때 미나가 조심스럽게 서재문을 노크하고 들어왔다. 그녀는 늘 그랬던 것처럼 지훈을 위해 허브티를 준비해온 참이었다. 그녀의 시선이 무심코 스크린에 닿았다. 화면 가득 채운 최민환의 얼굴. 그의 위선적인 미소. 그의 계산된 목소리가 그녀의 눈과 귀를 파고드는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서재의 풍경이 비현실적으로 일그러지기 시작했고 TV에서 흘러나오던 소리는 멀어지며 끔찍한 이명으로 대체되었다. 그녀의 눈앞에 지옥 같은 영상들이 파편처럼 스쳐 지나갔다. 타오르는 불길, 코를 찌르는 매캐한 화학약품 냄새, 그리고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내려다보던 한 남자의 얼굴. 그것은 TV 속 최민환의 얼굴이었지만 선량한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악마의 모습이었다. 유리가 깨지는 날카로운 소음과 함께 온몸을 꿰뚫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미안하게 됐군. 서연아, 하지만 이게 다 널 위한 길이야. 뇌리에 직접 박히는 듯한 그 목소리. 서연. 서연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을 미친 듯이 맴돌았다. 미나는 머리를 감싸쥐며 비명을 질렀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그 소리는 마치 그녀의 기억이 부서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지훈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가 달려갔을 때 미나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위태롭게 몸을 떨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헤매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내듯 부서진 기억의 파편들을 입 밖으로 쏟아냈다. 최민환, 안 돼. 서연, 내가 서연. 그 말을 끝으로 그녀의 몸이 힘없이 앞으로 고꾸라졌다. 지훈은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쓰러지는 그녀를 받아 안았다. 그의 품에 안긴 여자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서연이라고. 지훈의 심장이 세차게 방망이질 쳤다. 이것은 그의 의심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그리고 자신을 해치려 한 자의 이름을 기억해냈다.
그는 이성을 되찾고 고함을 질렀다. 의사 불러 당장 별장에 24시간 대기하고 있던 의료팀이 순식간에 서재로 달려왔다. 소란을 듣고 달려온 세아는 쓰러진 미나와 그녀를 둘러싼 사람들을 보고 겁에 질린 얼굴을 했다. 아이의 눈에 다시 5년 전에 그 끔찍한 공포가 어렸다. 엄마를 또다시 잃을지도 모른다는 원초적인 두려움이었다. 세아는 울음을 터뜨리며 앞으로 달려나왔다. 그리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문장으로 절규했다. 엄마 아파, 엄마 가지마. 그 외침은 지훈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딸의 마음속에는 단 한순간도 의심이 없었다. 저 여자는, 기억을 잃고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던 저 여자는 자신의 엄마였다.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터져나온 딸의 진심은 그 어떤 증거보다도 확실하게 진실을 증명하고 있었다. 의료팀이 미나를 침실로 옮겨 응급처치를 하는 동안 지훈은 멍하니 서 있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최민환이 아내를 죽이려 했고 아내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만 기억을 잃었다. 그리고 최민환은 아내의 연구 결과를 훔쳐 자신의 공으로 만들려 하고 있었다. 그는 서서히 분노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사촌에 대한 배신감이나 회사를 향한 공격 때문이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가려 한 자에 대한 지독하고 서늘한 살의였다. 잠시 후 의사가 나와 보고했다.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쇼크 상태입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당분간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합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침실로 들어갔다. 침대 위에는 미나, 아니 서연이 창백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다. 세아는 침대 옆 작은 의자에 앉아 잠든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다. 지훈은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퍼즐 조각은 모두 맞춰졌다. 그러나 그 완성된 그림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위험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적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정확히 알았다. 이것은 더 이상 진실을 찾는 게임이 아니었다. 가족의 목숨을 건 전쟁이었다. 최민환은 초조해졌다. 그가 일으킨 진성바이오 사태는 강지훈에게 타격을 주었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되지는 못했다. 강지훈은 노련한 항해사처럼 거친 파도 속에서도 침착하게 그룹이라는 거대한 배를 이끌고 있었다. 오히려 위기 상황 속에서 그의 리더십은 더욱 빛을 발했다. 더 불안한 것은 별장 쪽의 소식이었다. 그 여자가 자신을 TV에서 본 직후 발작을 일으켰다는 보고는 최민환의 심장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기억이 돌아오고 있다는 신호였다. 그녀의 입이 열리는 순간 자신의 모든 것이 끝장날 터였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에는 실수가 없어야 했다. 별장은 강지훈이 구축한 난공불락의 요새였기에 정면 공격은 불가능했다. 그는 덫을 놓기로 했다. 먹잇감을 안전한 동굴 밖으로 유인해야만 했다. 그는 수년간 자신의 돈으로 관리해온 의사에게 연락했다. 그 의사는 국내 신경과학 분야의 권위자이자 강지훈의 주치의 팀에도 자문 역할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인물이었다. 최민환은 그를 통해 강지훈에게 접근했다. 며칠 후 그 의사는 윤서연 아직 박미나로 불리는 의 상태를 살핀 후 심각한 표정으로 지훈에게 말했다. 단순한 쇼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뇌에 어떤 물리적 혹은 심리적 충격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본원 VIP 병동에서 정밀 MRI 촬영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 병원의 보안은 국내 최고 수준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 제안은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전문적이어서 거절할 명분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강지훈은 이미 적의 존재를 아는 사냥꾼이었다. 그는 의심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는 알파팀에게 즉시 그 의사의 뒷조사를 지시했다. 결과는 반나절도 안 돼서 나왔다. 의사는 몇 년 전부터 거액의 도박빚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한 달 전 그의 모든 빚이 최민환의 비자금이 흘러 들어간 유령 회사를 통해 깨끗하게 정리된 사실이 드러났다. 완벽한 미끼였다. 강지훈의 입가에 얼음 같은 미소가 떠올랐다. 적이 드디어 꼬리를 드러낸 것이다. 그는 생각했다. 덫을 놓았는가? 그렇다면 그 덫을 역으로 이용해 주겠다. 지훈은 의사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척했다. 그는 병원으로의 이송 날짜를 잡고 최민환이 심어놓은 첩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보안 계획을 흘렸다. 경호 차량 3대가 동원될 것이며 두 번째 차량에 윤서연과 강세아가 탑승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정보였다. 그는 적이 자신이 파놓은 함정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오리라 확신했다. 그의 진짜 계획은 훨씬 더 깊고 은밀한 곳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이송 당일 별장에서는 삼엄한 경비 속에 차량 행렬이 출발했다. 검은색 방탄 세단 2대가 은색 밴을 앞뒤에서 호위하는, 누가 봐도 중요한 인물이 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위압적인 모습이었다. 차량들은 정해진 경로를 따라 병원으로 향했다. 최민환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부하로부터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사건은 차량들이 한적한 외곽 도로에 접어들었을 때 일어났다. 교차로의 모퉁이에서 거대한 덤프트럭 한 대가 굉음을 울리며 나타났다. 트럭은 신호를 무시한 채 오직 행렬의 중앙에 있는 은색 밴을 향해 미친 듯이 돌진했다. 피할 수 없는 완벽한 타이밍의 기습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상상치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 반대편 도로변에 평범한 화물차처럼 위장하고 서 있던 2대의 차량에서 방탄판이 올라가며 그 정체를 드러냈다. 그것들은 강지훈의 알파팀이 준비한 비밀 병기였다. 2대의 특수 차량은 미사일처럼 튀어나가 덤프트럭이 목표물에 충돌하기 직전 그 측면을 무서운 속도로 들이받았다. 쾅! 하늘을 찢는 듯한 굉음과 함께 덤프트럭은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도로 옆 콘크리트 방벽에 처박혔다. 동시에 주변에 잠복해 있던 알파팀 요원들이 순식간에 나타나 트럭 운전석을 제압했다. 운전사는 평범한 운전기사가 아니라 이미 여러 건의 청부살인을 저지른 전과범이었다. 모든 상황은 단 1분 만에 종료되었다. 마치 잘 짜인 군사작전처럼 최민환의 부하는 충격과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상황을 보고했다. 실패했습니다. 함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공격의 목표였던 은색 밴의 문이 열렸다. 하지만 그 안에는 윤서연도 강세아도 없었다. 차 안에는 지훈의 경호팀장만이 여유롭게 앉아 있을 뿐이었다. 진짜 윤서연과 세아는 1시간 전 아무도 모르게 평범한 구급차에 실려 지훈 소유의 다른 안전가옥으로 이미 이동한 뒤였다. 같은 시각 별장의 지하 벙커에 마련된 지휘 통제실. 강지훈은 수십 개의 화면을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의 눈은 차가운 불꽃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의 위성 전화가 울렸다. 현장의 알파 팀장이었다. 상황 종료. 주범 한 놈. 생포했습니다. 지훈은 짧게 대답했다. 알았다. 전화를 끊은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서연과 세아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적은 이제 가면을 벗고 발톱을 드러냈다. 자신의 아내와 딸을 다시 한번 죽이려 했다. 이제 더 이상의 의심도 주저도 없다. 숨막히는 암투는 끝났다. 지금부터는 전면전이다. 실패한 암살 시도는 최민환의 덫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강지훈에게 방역의 칼자루를 쥐어주었다. 생포된 트럭 운전사는 알파팀의 비밀 시설로 옮겨졌다. 그곳은 고문이나 폭력이 아닌 최첨단 기술과 심리전이 지배하는 공간이었다. 알파팀은 남자의 모든 것을 파헤쳤다. 그의 숨겨진 가족, 비밀 계좌, 그리고 그의 가장 깊은 두려움까지. 그들은 남자의 눈앞에서 그의 스위스 은행 계좌가 실시간으로 해킹되어 장호가 연이 되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는 그의 아내와 어린 딸이 해외의 안전가옥으로 보호 조치되는 영상을 보여주었다. 남자의 의지는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자신을 고용한 것은 직접 최민환이 아니었다. 몇 단계를 거친 하수인, 전직 해결사로 알려진 중간 연락책이었다. 그는 그 연락책에 인상착의와 접선 장소, 그리고 그에게서 받은 암호화된 위성 전화기까지 모두 넘겼다. 그것은 지독하게 얽힌 거미줄의 첫 번째 가닥이었고, 강지훈의 팀은 그 가닥을 집요하게 잡아당기기 시작했다. 그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강지훈의 지휘 아래 알파팀은 세 개의 조로 나뉘어 움직였다. 첫 번째는 해킹과 자금 추적을 담당하는 디지털 팀이었다. 그들은 트럭 운전사가 넘긴 위성 전화기를 복제하여 중간 연락책의 통신을 감청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그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했다. 돈의 흐름은 수십 개의 유령 회사와 대포 통장을 거치며 교묘하게 세탁되었지만, 마침내 그 끝은 최민환의 충직한 재무 담당 이사가 관리하는 거대한 비자금 계좌를 가리키고 있었다. 5년 전 연구소 폭발 사건 직후, 이 계좌에서 거액의 돈이 당시 연구소 보안팀장과 핵심 증인 몇 명에게 흘러 들어간 흔적까지 발견되었다. 두 번째, 인간정보팀은 돈을 받은 자들을 추적했다. 5년 전 과실을 이유로 해고되었던 보안팀장은 현재 호화로운 타운하우스에서 살고 있었다. 팀은 그의 집 주변에 잠복하며 그의 모든 통신을 감청했다. 도박빚에 시달리던 의사는 최민환의 하수인과 비밀리에 만나는 장면이 고성능 망원 카메라에 포착되었다. 그들은 섣불리 접촉하지 않고 최민환의 거미줄에 걸린 파리들이 스스로 움직이도록 놓아두며 조용히 증거를 수집했다. 세 번째 분석팀은 5년 전 사건 기록을 다시 검토했다. 공식 보고서는 노후된 장비로 인한 과전압 스파크가 유출된 화학가스와 반응하여 일어난 사고로 결론 내렸지만, 알파팀의 화재 전문가는 결정적인 허점을 찾아냈다. 폭발의 형태와 잔해의 변형 각도는 단순 가스 폭발이 아니라 고성능 소위탄에 의해 발생한 것임을 시사했다. 더 나아가 그들은 화재 잔해물에서 극소량의 희귀 화학 촉매제를 발견했다. 그 촉매제는 당시 진성그룹 내에서 오직 최민환이 이끌던 신소재 개발 부서만이 극비리에 수입했던 물질이었다. 한편 최민환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다. 암살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그는 강지훈이 모든 것을 눈치챘음을 직감했다.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인 그는 증거 인멸에 나섰다. 그는 자신의 비자금 계좌를 동결시키고 중간 연락책을 비롯한 하수인들을 해외로 도피시켰다. 5년 전 사건과 관련된 서류들은 모두 파쇄되었고 관련 서버의 데이터는 영구 삭제되었다. 그는 자신의 주변을 정리하며 강지훈이 파고들 틈을 없애려 발버둥 쳤다. 동시에 그는 최후의 승부수를 던졌다.
살아남을 유일한 길은 강지훈을 회장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신이 진성그룹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뿐이었다. 그는 이사들을 개별적으로 만나기 시작했다. 그는 진성바이오 사태를 교묘하게 이용했다. 그는 강지훈이 아내를 잃은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으며 최근에는 사적인 문제에 집착해 회사에 큰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그는 회유와 협박, 그리고 거짓 정보로 이사들을 흔들었고 마침내 과반수에 가까운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강지훈 회장 불신임안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는 이사회를 공식적으로 소집했다. 이사회는 48시간 뒤에 열릴 예정이었다. 김 비서실장의 다급한 보고가 지훈에게 전달되었다. 회장님, 최 부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이틀 뒤입니다. 지휘 통제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최민환을 중심으로 한 인물 관계도와 자금 흐름도, 그리고 각종 증거 자료들이 붉은 선으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지난 며칠간 알파팀이 수집한 모든 것이었다. 진실은 거의 완성되었다. 하지만 법정에서, 그리고 이사회에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강지훈은 시계를 보았다. 남은 시간은 48시간. 그는 알파 팀장을 돌아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48시간 남았다. 이제 이 지루한 게임의 판을 뒤집을 시간이야. 그의 눈빛은 승리를 확신하는 사냥꾼의 그것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이사회까지 남은 시간은 48시간. 강지훈의 통제실. 스크린 위로 붉은색의 타이머가 냉정하게 흐르고 있었다. 알파팀이 확보한 증거들은 최민환을 법정에 세우기에는 충분했지만 수십 년간 정계와 재계에 뿌리내린 그의 인맥을 고려하면 긴 법정 싸움이 될 것이 분명했다. 이사회에서 그를 막지 못한다면 그가 진성그룹의 권력을 장악한 뒤 모든 증거를 묻어버릴 수도 있었다. 지훈에게는 이사회를 뒤흔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결정적 증인이 필요했다. 바로 아내 윤서연의 증언이었다. 그는 위험한 도박을 하기로 결심했다. 서연의 기억을 되찾아야만 했다. 조각난 파편이 아닌 5년 전 그날의 완전한 진실을. 그는 심리학자들로 구성된 자문팀의 격렬한 반대를 무릅썼다. 그들은 섣부른 자극이 그녀의 정신을 영원히 파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지훈은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는 아내의 강인함을 믿었다. 그는 그녀를 그들의 과거가 가장 행복하게 살아 숨쉬는 곳으로 데려가기로 했다. 지훈은 서연이 머무는 침실로 갔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지난번 발작 이후 그녀는 더 혼란스러워 보였다. 지훈은 그녀의 앞에 서서 처음으로 그녀를 박민아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불렀다. 서연아.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나는 당신이 내 아내 윤서연이라고 믿고 있어. 5년 전에 모든 것을 잃었던 내 아내. 당신의 기억을 되찾는 걸 도와주고 싶어. 나를 한 번만 더 믿고 나와 함께 가주지 않겠소.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그때 문가에 서 있던 세아가 다가와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 가자. 아이의 순수한 믿음이 서연의 망설임을 무너뜨렸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서울 근교 바닷가에 위치한 작은 별장이었다. 진성그룹의 상속자가 되기 전 젊은 연구원 강지훈이 아내 윤서연과 함께 신혼을 보냈던 그들의 행복이 오롯이 담긴 공간이었다.
알파팀이 며칠에 걸쳐 완벽하게 안전을 확보한 이곳은 과거로 들어가는 문이었다. 차에서 내리자 짭짤한 바다 내음이 코끝을 스쳤다. 서연은 홀린 듯 정원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발걸음이 낡은 나무 그네 앞에서 멈췄다. 이 그네는 그녀가 무언가 기억해내려는 듯 미간을 짚었다. 당신이 만들어줬어. 내가 임신했을 때 기억의 작은 조각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과거의 시간들이 먼지처럼 피어올랐다. 그녀가 아끼던 피아노, 부엌의 낡은 식탁, 벽에 걸린 빛바랜 사진들. 모든 것이 그녀의 잠든 기억을 부드럽게 두드렸다. 지우는 그녀를 서두르지 않고 기다려 주었다. 그는 서연을 이끌고 2층의 작은 서재로 향했다. 그곳에는 낡은 빔 프로젝터가 준비되어 있었다. 지우는 불을 끄고 벽에 영상을 비췄다. 그것은 5년 전 폭발 사고의 끔찍한 영상이 아니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앳된 얼굴의 두 사람이었다. 그들의 결혼식 영상이었다. 영상은 계속해서 흘러갔다. 함께 떠났던 유럽 여행. 뱃속에 아이를 쓰다듬으며 행복하게 웃던 모습. 세아가 태어나던 날의 감격적인 순간. 아장아장 첫걸음을 떼던 딸을 보며 눈물 찢던 젊은 부부의 모습. 화면 가득 행복과 사랑이 넘실거렸다. 지우는 그녀에게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녀가 누구인지를 상기시켜주고 있었다. 서연은 숨죽여 영상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행복했던 기억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채우면서 동시에 굳게 닫혀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서서히 열리고 있었다. 영상의 마지막. 세아의 세 번째 생일 파티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던 순간 모든 것이 터져 나왔다. 행복한 기억의 파도와 함께 그날의 끔찍한 기억들이 해일처럼 그녀를 덮쳤다. 최민환의 탐욕스러운 얼굴, 자신의 연구 노트를 넘기라는 그의 협박, 거절하자 돌변하던 그의 싸늘한 눈빛,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가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연구실 문을 잠그고 사라지던 모습, 폭음과 함께 그녀를 덮쳤던 불길, 살을 파고드는 고통, 그리고 모든 것을 삼켜버린 어둠. 아, 서연은 머리를 감싸 쥐고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그것은 고통의 비명이자 모든 것을 기억해낸 자의 절규였다. 지훈이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지훈을 바라보았다. 흐릿했던 그녀의 눈동자가 마침내 초점을 되찾았다. 그녀는 5년의 시간을 넘어 처음으로 남편을 제대로 마주보았다. 지훈 씨. 갈라진 목소리로 남편의 이름을 부른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오열하기 시작했다. 5년간 갇혀있던 모든 슬픔과 고통, 그리움이 눈물이 되어 터져 나왔다. 지훈은 아내를 힘껏 껴안았다. 그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안해. 내가 너무 늦어서 미안해. 서연아.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세아가 다가와 아빠와 엄마를 작은 팔로 꼭 껴안았다. 5년 동안 뿔뿔이 흩어졌던 세 가족은 마침내 하나의 완전한 모습으로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울음을 그친 서연이 몸을 일으켰다. 더 이상 그녀에게서 겁에 질린 박민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의 눈빛은 지훈이 사랑했던 명석하고 강인한 연구원. 윤서연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그 사람이 최민환이 모든 걸 훔쳐갔어요. 내 연구, 내 인생, 그리고 우리 가족까지. 이제 그를 멈춰야 해요.
지우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그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마침내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사회가 열리기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24시간이었다. 진성그룹의 심장부. 30층 이사회 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원목 테이블을 둘러싼 이사들의 얼굴에는 각기 다른 계산과 불안이 서려 있었다. 상석에는 최민환이 앉아 있었다. 그는 오늘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고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비장함과 자신감으로 빛났고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그는 강지훈의 부재를 지적하며 그가 사적인 감정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무책임한 리더라고 열변을 토했다. 존경하는 이사님 여러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강지훈 회장은 그룹을 이끌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진성을 위기에서 구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최민환의 선동적인 연설이 끝나자 몇몇 이사들이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강지훈의 빈자리는 그의 유죄를 입증하는 것처럼 보였다. 최민환은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하며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이에 본인은 강지훈 회장의 해임안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는 바입니다. 동의하시는 이사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명, 2명, 이사들의 손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최민환이 미리 포섭해둔 세력이었다. 해임안 가결까지는 몇 표 남지 않은 상황. 최민환의 입가에 억누를 수 없는 미소가 번지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육중한 회의실 문이 아무런 예고 없이 활짝 열렸다. 잠깐 방 안의 모든 소리를 잠재우는 낮고 힘있는 목소리였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완벽한 수트 차림에 강지훈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지만 그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하지만 사람들을 경악시킨 것은 그의 모습만이 아니었다. 그의 옆에는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온 사람처럼 한 여자가 함께 서 있었다. 창백하지만 기품 있는 얼굴, 단호한 눈빛, 5년 전 죽었다고 모두가 믿었던 여자. 윤서연이었다. 회의실은 순간적으로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이사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술렁이기 시작했다. 최민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그의 자신감 넘치던 표정은 산산조각이 나고 그 자리에는 유령을 본 듯한 공포와 경악만이 남았다. 서연 말도 안 돼. 강지훈은 아내의 손을 잡고 천천히 회의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최민환을 지나쳐 테이블의 가장 상석, 자신의 자리로 향했다. 최민환 부회장께서 제 자격에 대해 논하셨으니 제가 그에 대한 답을 해드리는 것이 도리겠지요. 그는 김 비서에게 눈짓했다. 회의실 전면에 대형 스크린이 켜지며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이것은 초에 부회장께서 관리하시던 비자금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 돈이 5년 전 우리 회사 연구소 보안팀장과 증인 몇 명에게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의 설명과 함께 스크린에는 증거들이 차례대로 나타났다. 암살범의 자백이 담긴 음성 파일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고 폭발 현장에서 발견된 희귀화학 촉매제가 최민환의 부서에서만 사용된 물질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보고서가 화면을 채웠다. 이사들은 충격 속에서 할 말을 잃었다. 최민환을 지지했던 이사들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지우는 마지막 증거를 제시하듯 옆에 선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자신의 목숨으로 증명해 줄 산 증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윤서연에게 쏠렸다.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강철처럼 단단했다. 5년 전 그날, 최민환 부회장은 제 연구 성과를 강탈하려 했습니다. 제가 거절하자 그는 저를 연구실에 가두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는 제 모든 것을 훔쳐갔습니다. 하지만 제 목숨까지 훔쳐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녀의 생생한 증언은 그 어떤 증거보다도 강력한 비수가 되어 최민환의 심장에 박혔다. 거짓말, 전부 다 거짓말이야. 최민환은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다. 그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저 여자는 가짜야, 저놈들이 꾸며낸 함정이라고. 그는 발악하듯 외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명패를 집어들어 강지훈에게 던지려 했다. 그의 광기가 폭발하는 순간 회의실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강지훈이 모든 것을 계산하고 설치해둔 마지막 장치였다. 최민환 씨, 당신을 살인미수, 증거인멸,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그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웠다. 한때 진성그룹의 2인자였던 그는 이제 초라한 범죄자로 전락했다. 그는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면서까지 강지훈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강지훈, 내가 반드시. 그의 목소리는 굳게 닫히는 문 너머로 사라졌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이사들은 고개를 숙인 채 감히 강지훈을 쳐다보지 못했다. 강지훈은 그들을 둘러오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다. 그의 승리는 완벽했다. 그는 아내 서연의 손을 다시 한번 굳게 잡았다. 5년간의 길고 어두웠던 싸움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회의실 문 밖에는 김 비서와 함께 세아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는 문이 열리자마자 달려와 아빠와 엄마의 다리를 꼭 껴안았다. 이제 그들은 마침내 완전한 가족으로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최민환의 몰락은 진성그룹의 거대한 폭풍을 몰고 왔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재벌가의 추악한 스캔들은 연일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하지만 폭풍의 중심에 선 강지훈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 사회의 압도적인 재신임을 바탕으로 그룹을 빠르게 안정시켜 나갔다. 최민환과 결탁했던 모든 임원들은 가차없이 해임되었고 그의 비자금과 관련된 모든 부정부패에 고리가 잘려나갔다. 강지훈은 이번 사태를 그룹에 골마있던 환부를 도려내는 기회로 삼았다. 투명한 경영 구조를 도입하고 윤리위원회를 강화하며 무너졌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법의 심판은 신속하고 단호했다. 윤서연의 생생한 증언과 알파팀이 수집한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최민환은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었다. 그는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에게 부역했던 의사와 보안팀장, 그리고 수많은 하수인들 역시 각자의 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렀다. 거대한 악의 카르텔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폭풍이 지나간 뒤 진성그룹은 이전보다 더 단단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다. 하지만 세상의 소음이 잦아들었을 때 강지훈의 가족에게는 또 다른 싸움이 남아있었다. 그것은 지난 5년의 상처를 치유하고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기 위한 조용하고 긴 싸움이었다. 그들은 세간의 시선을 피해 바닷가의 작은 별장, 그들의 행복이 시작되었던 곳으로 돌아갔다. 그곳에서 그들은 비로소 평범한 가족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지훈과 서연은 둘이서 해변을 걷고 있었다. 지훈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했어. 당신이 살아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어. 내가 당신 곁에 있었다면, 내가 당신을 지켰어야 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죄책감이 묻어 있었다. 서연은 걸음을 멈추고 남편을 마주보았다.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의 뺨을 어루만졌다.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당신 탓이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를 잃어버렸었지만 결국 다시 만났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이제 우리에겐 만들어가야 할 미래가 있으니까. 그녀의 말은 따뜻한 위로가 되어 지훈의 아픈 마음을 감쌌다. 서연은 그룹에 복귀하는 대신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진성그룹의 천재 연구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한 남자의 아내이자 한 아이의 엄마. 그리고 윤서연 자신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녀는 별장의 작은 서재를 자신만의 연구실로 꾸몄다. 거창한 프로젝트가 아닌 순수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연구들을 다시 시작했다. 오후에는 먼지가 쌓여있던 피아노의 뚜껑을 열고 서툰 솜씨로 다시 건반을 두드렸다. 그녀는 잃어버렸던 자신의 조각들을 하나씩 되찾으며 서서히 상처를 치유해 나갔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세아에게서 나타났다. 침묵의 성에 갇혀있던 아이는 이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아이는 하루 종일 제잘거리며 엄마 아빠의 뒤를 따라다녔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별장 구석구석을 채웠고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 되어 지훈과 서연의 마음을 울렸다. 어느 화창한 오후 정원에서 꽃에 물을 주던 서연에게 세아가 달려와 와락 안겼다. 그리고는 엄마의 뺨에 뽀뽀하며 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아빠, 우리 이렇게 같이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이제 아무데도 가지 마세요. 네, 그 순간 서연은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꼈다.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 그들은 그토록 길고 험난한 길을 걸어왔던 것이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가을의 끝자락. 세 사람은 노을이 붉게 물드는 해변을 걷고 있었다. 강지훈은 더 이상 세상의 무게를 짊어진 고독한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한 손으로는 아내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딸의 어깨를 감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였다. 그는 진정한 힘이란 권력이나 부가 아닌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고 함께하는 시간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연은 남편의 어깨에 기댄 채 평화롭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녀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찾았다. 저만치 앞서가던 세아가 뒤를 돌아보며 그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엄마, 아빠 빨리 오세요. 아이의 명랑한 목소리가 파도 소리를 타고 흩어졌다. 지훈과 서연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다. 기나긴 악몽은 끝났다. 폭풍은 지나갔고 상처는 아물고 있었다. 그들 앞에는 이제 새로운 아침, 새로운 희망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세 가족은 저물어가는 아름다운 노을을 뒤로하고 그들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함께 발걸음을 옮겼다.